해갖고 우리 아저씨 10원도 지금 돈을 줘갖고 세대좀 밀어주고 그래 왔어요. 법정 소송하고 일부 측의 입장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정도의 그런 요식 행위는 하고는 있는데 시적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난 성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 부산저축은행을 시작으로 줄줄이 은행 파산이 이어졌던 저축은행 부실 사태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대주주 비리와 부실 대출, 영업정지를 알고 미리 돈을 빼간 은행 관계자들의 모럴 해저드가 겹치면서 눈덩이처럼 커진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서민 고객들의 몫이었습니다. 이들은 피해 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예금보험공사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데 제대로 진행은 되고 있는 걸까요? 어젯밤 이 내용을 취재해 방송한 탐사기획 스트레이트팀 배주환 기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이게 벌써 8년이나 지났군요. 어떤 사건이었는지 간단히 좀 짚어주시죠. 네, 저축은행 사태는 이 금융위원회가 2011년 2월에 이 부실저축은행 7곳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예. 이후 30곳 넘는 저축은행이 이 줄줄이 파산하면서 이 저축은행에 돈을 맡겨뒀던 10만 명 넘는 사람이 이 큰 피해를 봤던 사건입니다. 당시 저축은행이 갑작스럽게 영업정지를 맞았던 가장 큰 이유가 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었는데요. 네네. 은행은 법적으로 부동산 직접 투자가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축은행들은 이 법망을 피해서 이 부동산 투자를 대신해줄 이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을 했고요. 이 페이퍼 컴퍼니에 대규모 대출을 해주는 형식을 빌어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제대로 투자가 됐으면 또 모르겠는데 이 사업성이 없는 곳에도 무리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 저축은행 돈줄이 마르고 또 예금자들에게 돌려줄 돈도 떨어져 버리게 된 겁니다. 그 과정에서 뭐 뒷돈도 많이 오갔고요. 네, 그렇습니다. 뇌물을 주기도 했고요. 예. 네. 또 여기에 저축은행은 정치인들에게도 이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하기도 했는데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죠. 이상득 의원은 저축은행에 7억 원 넘는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가 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이 당시에는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이후 이 주류 언론들의 보도가 좀 사라지면서 다 해결된 거 아니냐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아직 그렇지 않은 거죠. 지금 피해자도 직접 만나보셨죠? 네. 아직도 피해자가 10만 명 가까이나 되는데요. 이분들이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한 돈을 다 합치면 1조 5,2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5천만 원까지는 예금이 보호가 됐는데요. 피해자분들께서도 5천만 원까지는 돌려받으셨고요. 그런데 그 이상 예금하셨던 분들 또 아예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이 후순위 채권 상품 같은 것을 가입하셨던 분들은 거의 피해 회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부산에서 만났던 한 피해자 할머니 한 분도 9천만 원을 예금하셨던 분이었는데요. 이자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이제 예금을 넣으셨던 건데 1년 만에 저축은행 사태가 터졌고 9천만 원 중에 5천만 원 돌려받았지만 또 4천만 원은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냉난방도 안 되는 집에서 여전히 힘든 공사장 일을 하고 계셨는데요. 참 보기 안타까웠습니다. 네, 뭐 평생 그러니까 일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 좀 이자 많이 준다고 해서 넣었다가 지금 낭패를 당하신 건데 이 예금보험공사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은행이 파산했을 때 어떻게든 이 예금주들의 피해를 좀 보전해주기 위한 준정부 기관인데 이 저축은행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은행이 파산하게 되면 법에 따라서 예금보험공사가 파산 관제인이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은행이 대출해 줬던 돈을 대신 회수하고요. 또 은행이 가지고 있던 자산도 매각을 해서 또 돈을 회수합니다. 이렇게 들어온 돈을 이 피해자인 예금자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돈을 많이 회수해야 피해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예금보험공사는 현재 이런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부산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이 캄보디아의 캄코시티라는 큰 자산이 있는데요. 예. 적어도 6천억 원 이상은 회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자산입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 큰 신도시를 짓는 프로젝트를 부산저축은행이 참여한 건데요. 네. 사업 자금도 2천억 넘게 대출을 해줬고 사업 지분도 60%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대출을 받아갔던 현지 시행사 대표가 현재 잠적 중이라 대출했던 돈은 회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예. 그렇다면 사업 지분이라도 먼저 팔아서 현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해서 2년 전에 예금보험공사가 캄보디아에 지사까지 설립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현지 시행사 쪽에서 아니다. 이 지분은 부산저축은행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 것이다라고 하면서 5년째 치열한 법적 다툼이 벌어지고 있고요. 네. 이 소송 때문에 아직까지 캄코시티에서 8년째 한 푼도 못 찾아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소송만 5년 넘게 지금 진행 중이라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고 있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이 예금보험공사가 캄코시티 사업 추진에는 관심이 없고 이 돈만 회수해서 나가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경계하는 분위기가 있고요. 예. 또 애초에 부산저축은행과 시행사 측이 맺은 약정서 자체도 좀 시행사 측이 유리하게 된 측면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에서는 계속해서 시행사 측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때문에 예금보험공사도 소송 외에 좀 다른 방법도 찾아보고는 있는데요. 네. 현지 캄보디아 대기업에 이 사업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입니다. 네. 실제로 작년에 한 2군데 정도에서 지분을 사겠다고 나선 곳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협상이 좀 진행이 되다가 현재는 멈춘 상태고요. 다시 또 소송에 전념을 하다가 지난달에 또 소송에 패소를 했고요.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캄코시티에서는 한 푼도 못 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소송에만 이렇게 전적으로 지금 네.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또 뭐 기업 협상에만, 지분을 매각하는 네. 협상에만 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태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피해자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예금보험공사가 현지 법 체계 등을 좀 더 확실히 알아보고 치밀하게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네. 이 심지어 예금보험공사 간부가 채무회수라는 본업은 뒷전으로 한 채 채무자로부터 뒷돈을 챙기려 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내용 잠시 보시겠습니다. 2015년 캄보디아에 파견 나온 예금보험공사 간부가 은밀한 제안을 해왔다고 합니다. 한구 씨가 김 씨한테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외부에서 채무 조정 그런 그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시스템으로 인해 가지고 122억으로 채무 조정이 됐어요. 채무를 3분의 1 수준으로 줄여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 대신 조건이 있었습니다. 대가로 요구한 게 이제 뭐 변호사비 10억 하고 단독 10억. 그래서 20억을.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박 씨는 앙코르와트로 유명한 관광지 시엠립에도 호텔을 짓는다며 140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채무를 줄여줘가지고 그 호텔을 팔자. 같이 해서 매각해서 53억 정도 이상을 갚으면 되게 하면 모두 감면을 해주겠다. 그거 만약 남는 돈이 있으면은 반을 주라. 반을.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예보공사에 갚아야 될 돈 수백억을 깎아줄 테니까 나한테 한 수억 원 정도 뇌물로 줘라 이런 그 요구를 예보공사 간부가 버젓이 지금 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저희도 좀 처음에 이 얘기 듣고 믿기가 힘들었는데요. 네. 중간에서 이 협상을 진행했던 브로커를 캄보디아 현지에서 어렵게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놀랍게도 대부분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무를 줄여준 서류, 또 예금보험공사 간부가 돈을 받기로 한 서류도 저희에게 보여줬는데요. 이 예금보험공사 간부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도 뇌물받은 사실이 드러나서 현재 구속된 상태입니다. 네. 하지만 이 예금보험공사는 일단 이게 직원 개인의 일탈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고요. 채무조정 같은 경우도 규정에 따라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내부 절차가 다 있을 텐데 아무리 뭐 높은 간부라더라도 개인이 그걸 어떻게 깎아줄 수 있었는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직 차원에서 이뤄진 거 아닌지 면밀한 수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저축은행 사태를 당시 정부 또 금융당국이 뭐 막으려고 하면 막을 수도 있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네, 사실 이 저축은행 사태가 2011년에 터지기 전에 미리 막을 수 있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태 2년 전인 2009년에 검찰이 이미 부산저축은행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불법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밝혀냈고요. 네. 이걸 좀 더 조사해달라고 금감원에 통보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금자들의 돈이 골프장 같은 이상한 사업에 흘러들었던 네네. 사실이었는데요. 이제 금감원은 이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또 불법적인 투자는 활발하게 이루어졌고요. 예. 또 심지어 돈줄이 마르니까 저축은행들이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후순위 채권 같은 상품을 네네.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후순위 채권 상품을 파는 거를 금융감독원이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 네. 역시 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순위 채권을 그때 이제 구입하셨던 분들이 지금 네. 아무런 예금자 보호도 받지 못한다는 네. 거잖아요. 네, 아까 앞서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네, 이 맞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건지 네. 상당히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네. 이 사태가 터진 뒤에 이 당시 정치권과 여론이 이제 들고 일어나서 특검 요구도 네. 했었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결국 무산이 됐는데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또 있었나요? 네, 이 당시에 단순히 이게 은행 경영의 문제가 아니라 이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실패다 이런 측면이 드러나면서 특검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이 특검이든 뭐든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밝히면서 특검이 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좀 속내가 달랐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저희가 입수했던 청와대 문건을 보면요. 그 2012년에 있을 총선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네. 특검을 하게 되면 피해자가 집중된 부산 경남 지역 민심이 요동칠 수가 있고 또 검찰과 다르게 특검은 수사 내용이 좀 외부로 잘 알려지다 보니까 정부 여당 관련 인사가 좀 연관이 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야당 혹은 좌파에게 공격을 당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즉 특검 도입이 총선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축은행 사태를 해결하기보다는 총선의 걸림돌로 본 겁니다. 예. 네, 자 지금이라도 그렇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예금보험공사가 저축은행이 갖고 있던 채권을 회수하고 자산도 빨리 매각을 해야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칸코시티 자산이 회수할 수 있는 가장 큰 규모의 자산입니다. 이 때문에 예금보험공사는 검찰과 공조해서 현재 잠적한 상태인 이 칸코시티 시행사 대표의 국내 송환을 추진 중이고요. 예. 혹시 또 은닉한 자산 없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자, 믿고 맡긴 은행에서 돈이 사라진 상황보다 더 기막힌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구제 소식이 들릴 때까지 저희도 계속 관심 갖고 보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BC 스트레이트 팀 배주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